한국의 통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인구 8천만, 세계 5위 군사력, 반도체와 배터리로 21세기 산업의 심장을 쥔 나라가 단일 국가로 결합하는 순간 일본은 고립되고 중국은 숨통이 조여지며 미국은 전략의 축을 잃게 됩니다. 강대국이 통일을 경계하는 이유는 한국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체급의 국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통일은 단순한 민족의 염원이 아닙니다. 전 세계 패권 지형을 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수입니다. 과연 왜 세계는 한국의 통일을 조용히 경계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기막힌 반전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만약 한국이 통일된다면 지난 100년간 우리가 믿어온 모든 전략은 그날부로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헤인즈 교수가 칠판에 분필을 내리치는 순간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저는 에단 밀러입니다. 미국 명문대 국제정치학과 3학년이죠. 오늘 수업 주제가 동북아 안보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직격탄이 날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칠판에는 굵은 글씨로 통일은 구조적 전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한 문장이 칠판을 가득 채웠죠. 교수는 분필을 내려놓고 천천히 우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강의실 안 30여 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어요. 그의 첫 문장은 언제나 그 학기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곤 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감정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교수는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다룰 것은 힘의 구조이며 가정이 아닌 계산이라고 했어요. 만약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동북아 질서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교수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강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일본에서 온 사토 유키가 펜을 돌리는 것을 멈췄고 중국 유학생 리웨이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평화주의자를 자처하는 마야 로드리게스조차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질문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통일이라니. 그건 한국 내부의 문제 아닙니까? 미국은 이미 한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고 일본과 중국 역시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고 있었죠. 통일이 된다 해도 그 틀 안에서 조정될 문제일 뿐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질서는 이미 확고했으니까요. 교수는 스크린을 켰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숫자 하나가 떴어요. 8천만. 인구였습니다. 남한 5천만, 북한 2,500만을 합친 수치였죠. 교수는 이 숫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독일 통일 당시 인구가 8천만이었다고요. 유럽 대륙의 중심에 갑자기 거대한 경제 블록이 등장한 셈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느낀 긴장을 우리는 역사로 배웠죠. 그런데 동북아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세계 5위 군사력이라는 문구가 화면을 채웠어요. 남한만으로도 이미 세계 6위권이고 북한의 병력과 무기, 체계가 통합되면 순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교수는 이것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병력의 규모, 장비의 질, 그리고 무엇보다 지정학적 위치가 결합되면 그 영향력은 산술적 합산을 넘어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통일이 한국의 체급을 키운다는 건 이해했지만 그게 왜 미국이나 일본, 중국의 문제가 되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그건 결국 한국 내부의 일 아닙니까?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 주변국의 위협이 된다는 논리는 너무 과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동맹국일 것이고 국제 질서 안에서 협력할 것 아니냐고요.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에단, 당신은 지금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희망이나 의지를 논하지 않는다고 했죠. 교수는 칠판 앞으로 걸어가 다시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통일은 체급의 문제라는 문장을 크게 썼어요. 동맹이나 협력은 힘의 균형 위에서만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균형이 깨지면 관계도 재정이 된다고요. 세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한반도의 지도가 떴어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점. 교수는 레이저 포인터로 한반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은 중국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교차로이며 러시아의 동진과 일본의 서진이 맞부딪히는 접점이라고 했어요.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말이 이보다 정확하게 들어맞는 곳도 드물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커진다 해도 미국, 중국, 일본 같은 거대 경제권과 비교하면 여전히 중형 국가 아닙니까? 왜 그들이 한국의 통일을 그토록 경계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교수는 스크린을 끄며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뜯어보자고요. 일본이 보는 시각, 중국의 계산, 미국의 전략을 차례로 살펴볼 것이라고 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마야조차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분필을 내려놓고 우리를 바라봤어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왜 두려워하는지, 중국이 왜 경계하는지, 미국이 왜 불안해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볼 것이라고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과장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현실일까요? 통일 한국이라는 변수가 정말 동북아 질서를 뒤흔들 만큼 큰 것일까요? 교수는 체급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어요. 인구, 군사력, 지정학적 위치.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강의실을 나서는 복도에서 리웨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리웨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토는 휴대폰을 보며 걸어갔고 마야는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오늘 강의를 소화하고 있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강의까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어요. 과연 미국은 한국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을까요?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계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 한국이 정말 체급을 키운다면 주변국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헤인즈 교수가 이미 스크린 앞에 서 있었어요. 지난주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각자 생각했을 겁니다. 체급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통일이 정말 구조를 바꿀 수 있는지를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밤마다 머릿속에서 지도가 그려졌어요. 한반도, 일본 열도, 중국 대륙.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의 선들이요. 교수는 인사도 없이 바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일본을 다룬다고 했어요. 왜 일본이 통일 한국을 경계하는가? 스크린에 동북아 지도가 떴습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나란히 보였죠. 교수는 레이저 포인터로 두 지역을 번갈아 가리키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둘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어요. 경제 규모, 인구, 기술력. 여러 대답이 나왔지만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섬이라는 사실입니다. 교수의 답은 단순했어요. 일본은 섬나라이고 한국은 대륙과 연결된 반도라는 것. 그게 전부였죠. 저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섬이든 반도든 현대 경제에서는 해상 물류가 핵심 아닙니까? 일본은 이미 그 분야에서 수십 년간 노하우를 쌓아왔고요. 하지만 교수는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사토 유키가 손을 들었어요. 일본은 이미 선진 경제대국이라고 말했습니다. GDP 세계 4위이고 기술력도 최상위권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를 이룬 나라라고 했어요. 한국이 통일된다 해도 일본의 경제적 우위는 여전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죠. 사토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일본은 실제로 강대국이니까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했어요. 현재 시점에서 일본의 경제력은 압도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교수는 새로운 지도를 띄웠어요.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붉은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철도였어요. 서울에서 시작해 평양을 지나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선. 그리고 그 선은 국경을 넘어 중국 단둥으로 다시 베이징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교수는 이 선을 천천히 따라가며 설명했어요. 통일 후 한반도 종단 철도가 개통되면 이 경로가 활성화된다고요.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2000km. 기차로 하루면 닿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게 일본과 무슨 상관이냐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반도에 철도가 생긴다고 해서 일본 경제가 타격을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바다를 건너는 해상 물류는 여전히 효율적이고 일본 항구들은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발달해 있으니까요. 교수는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이번엔 더 넓은 범위였어요. 한반도를 넘어 시베리아까지 이어지는 선이 나타났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이었죠. 부산에서 출발한 화물이 서울을 지나 평양을 거쳐 중국으로 다시 몽골과 러시아를 지나 유럽까지 도달하는 경로였습니다. 교수는 이 선을 천천히 따라가며 말했어요. 육로 연결이 가능해진다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물류의 중심축이 바뀔 수 있다는 걸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물류 종점은 부산이 됩니다. 도쿄는 여전히 바다 건너 섬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사토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긴장했어요. 물류 허브가 이동한다는 건 단순한 경제 지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구조적 권력의 이동이었죠.
제조업 기지가 어디에 들어서는지, 물류 창고가 어디에 모이는지, 기업 본사가 어디를 선택하는지. 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었어요. 일본은 해상 의존 국가라고 교수는 정리했습니다. 모든 수출입이 배를 통해 이루어지죠. 그게 일본 경제의 강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구조적 한계이기도 하다고 했어요. 반면 통일 한국은 육해복합 허브가 됩니다. 바다로도 나갈 수 있고 육로로도 연결되죠. 선택지가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일까요? 답은 명확했어요. 마야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기술력과 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냐고요. 한국이 물류 우위를 가진다 해도 일본을 따라잡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물었어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걸 말하고 있다고요. 해상 패권의 시대에서 대륙 연결 구조의 시대로 중심이 이동하면 기존의 우위는 의미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역사적 사례를 들었어요.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지중해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베네치아, 제노바 같은 도시국가들이 번성했죠. 하지만 대서양 항로가 개척되면서 중심은 서유럽으로 이동했어요. 지중해 국가들은 순식간에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었어요.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었죠. 똑같은 일이 동북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교수는 말했습니다. 갈라파고스화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교수는 이 용어를 설명했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의 생물들은 독자적으로 진화했지만 대륙과 단절되면서 고립되었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기술적으로 아무리 발전해도 대륙 경제권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요.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은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했습니다. 사토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꾹 다문 채 노트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토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국의 우위가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교수의 논리는 단단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지도 위의 선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개의 원이 그려져 있었어요. 하나는 섬으로 고립된 원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륙과 바다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원 아래에는 일본이라고 쓰여 있었고 두 번째 원 아래에는 통일 한국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교수는 이 2원을 번갈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해상 패권에서 대륙 연결 구조로 중심이 이동하면 일본은 갈라파고스화됩니다.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리웨이는 팔짱을 낀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마야는 펜을 돌리다 멈춘 상태였습니다. 저 역시 말문이 막혔어요. 일본이 약해진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바뀌면서 상대적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통일 한국이 있다는 것. 교수는 스크린을 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을 다룬다고 했어요. 왜 중국이 통일 한국을 경계하는지, 완충지대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일본의 두려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이나 자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죠. 복도로 나서면서 사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살짝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섬이라는 조건. 그게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다는 걸요. 해상시대에는 축복이었지만 대륙 연결시대에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 지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리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죠. 다음 시간에는 중국 차례였어요. 리웨이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교수는 또 어떤 지도를 보여줄까요? 완충지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북한이 사라지면 중국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그리고 통일 한국은 중국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답은 다음 주에 나올 것입니다. 완충지대. 그 답을 들을 시간이 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리웨이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엔 중간쯤에 자리를 잡던 리웨이였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노트북을 이미 켜놓고 교수를 기다리고 있었죠. 지난주 사토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리웨이 차례였습니다. 중국을 다루는 날이니까요. 저는 뒷자리에 앉으며 리웨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약간 긴장한 것처럼 보였어요. 헤인즈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인사도 없이 바로 스크린을 켰어요. 동북아 지도가 또 떴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색깔이 달랐어요. 중국은 붉은색, 한국은 파란색, 그리고 그 사이 북한 지역은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는 그 회색 지역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 공간의 의미를 아느냐고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지만 교수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답했습니다. 완충지대라고요. 완충지대라는 단어가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국제정치 수업에서 여러 번 들었던 개념이었죠.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중립지역, 충돌을 막아주는 공간. 하지만 교수가 그 단어를 꺼내는 순간 무게감이 달랐어요. 북한이 중국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하려는 거였습니다. 리웨이는 펜을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교수는 역사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한국 전쟁 얘기였어요. 중국은 왜 참전했을까요?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올라왔을 때 중국은 수십만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미국과 직접 충돌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요. 왜 그랬을까요? 교수는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압록강 너머 중국 동북부 지역이 보였어요. 만주였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이자 공업 중심지였죠. 교수는 말했어요. 중국은 국경을 지키려 한 게 아니라 완충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고요. 북한이 존재하는 한 미군과 중국군 사이에는 물리적 거리가 생깁니다. 그게 중국의 전략적 안정감이었죠. 하지만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수는 지도에서 회색 부분을 지웠어요. 순식간에 붉은색과 파란색이 맞닿았습니다. 완충지대가 사라진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구나 그 의미를 이해했을 겁니다. 리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뭔가 준비해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통일은 긴장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분단 상태에서는 우발적 충돌 위험이 항상 존재하지만 통일되면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고요. 한국과 중국이 직접 대화하고 협력하면 지금보다 예측 가능한 관계가 될 거라고 했어요. 리웨이의 논리는 합리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뻔했어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희망사항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희망이 아니라 구조를 본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대라고요. 그 공간이 사라지면 중국은 직접적인 변수에 노출됩니다. 통일 후 한국의 외교 방향은 예측할 수 없다고 했어요. 교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친미 유지. 통일 한국이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국경 바로 너머에 미군 기지가 들어설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중립선언.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택한다면 중국은 불안해집니다. 중립은 언제든 깨질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자율노선.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걷는다면 그건 중국도 미국도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되는 겁니다. 교수는 말했어요.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미군이 아니라고요. 미군은 이미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중국은 그 존재를 70년 넘게 감수해왔습니다. 계산 가능한 상대였죠. 하지만 통일 한국은 다릅니다. 어디에 설지 모르는 8천만 강국이라고 교수는 표현했어요. 그 불확실성이 중국을 긴장시킨다고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강대국 아닙니까? 인구도 14배 많고 경제 규모도 비교가 안 되는데 왜 한국 하나를 그렇게 경계해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강대국일수록 변수를 싫어한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나라입니다. 국경 지역에서 예측 불가능한 세력이 등장하는 건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요. 마야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중국은 한국의 통일을 막으려 할까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막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했어요. 북한 체제를 지원한다거나 통일 과정에서 자국 이익을 관철시키려 한다거나요. 완충지대를 잃지 않으려는 중국의 의지는 생각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리웨이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팔짱을 낀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웨이를 옆으로 힐끗 봤어요. 표정은 차분했지만 뭔가 계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는 한반도. 그건 동맹이나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공간이었던 거예요. 완충지대. 그 단어가 얼마나 냉정한 개념인지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교수는 지도를 다시 띄웠어요. 이번엔 중국 동북부를 확대한 화면이었습니다. 선양, 다련, 창춘 같은 도시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지역은 중국의 공업 중심지이자 식량 기지라고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이 지역 전체가 위험에 노출된다고 했어요. 중국은 그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완충지대가 필요한 겁니다. 사토가 질문했어요. 그럼 일본과 중국은 한국 통일을 막으려는 공통 이해관계가 있는 건가요? 교수는 웃었습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하다고 했어요. 일본은 갈라파고스화를 두려워하고
중국은 완충지대 붕괴를 두려워합니다. 둘 다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거죠. 하지만 역사는 현상 유지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교수는 덧붙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은 어떨까요? 다음 주 강의 주제였어요. 동맹국인 미국조차도 통일을 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한국은 사방이 적인 셈이었죠. 아니, 적은 아니지만 경계하는 시선들로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교수가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완충지대는 약한 나라에게 주어지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강한 나라는 완충지대가 되지 않는다고요. 만약 한국이 통일을 이룬다면 그건 더 이상 완충지대 역할을 거부한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중국은 그 순간을 두려워한다고요. 예측할 수 없는 강국이 국경 바로 너머에 등장하는 것. 그게 중국의 악몽이라고 교수는 말했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리웨이는 가장 늦게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천천히 덮으며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복도로 나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리웨이가 교수에게 뭔가 묻고 있었어요. 무슨 대화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둘 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완충지대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어요. 약한 나라가 떠안는 역할. 하지만 강해지면 그 역할을 벗어던질 수 있다는 것. 그럼 한국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 걸까요? 일본은 갈라파고스화를 두려워하고 중국은 완충지대 붕괴를 경계합니다. 그럼 미국은 무엇을 계산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제 차례였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답해야 할 질문이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니 교수가 스크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어요. 사토나 리웨이가 아니라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미국 학생인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난 2주 동안 일본과 중국의 시각을 들었습니다. 이제 미국 차례였죠. 헤인즈 교수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미국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왜 미국이 통일 한국을 경계하는가?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경계한다고요? 미국은 한국의 가장 큰 우방 아닙니까? 70년 넘게 함께 싸워온 혈맹이죠. 통일을 경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환영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민주주의 국가가 확장되는 건데요. 교수는 지도를 띄웠습니다. 동부가 지도였어요. 한반도에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미군 기지였죠. 서울 용산, 평택, 오산, 군산, 대구. 여러 곳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교수는 그중 하나를 확대했습니다. 평택이었어요. 캠프 험프리스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도 아는 곳이었어요. 아시아 최대 미군 기지라는 걸요. 교수가 물었습니다. 이 기지의 전략적 가치를 아느냐고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북한 견제, 중국 감시, 일본과의 연합작전 거점. 여러 답이 나왔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따로 있다고 했죠.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요. 그 표현이 낯설었어요. 항공모함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건데 침몰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항공모함은 움직일 수 있지만 언제든 격침당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육지에 있는 기지는 다릅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죠. 게다가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이미 전략적 요충지에 박혀 있으니까요. 한반도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교수는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미국의 동맹입니다. 우리는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통일이 되어도 그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대는 그 정도로 약하지 않으니까요. 교수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어요. 에단, 당신은 지금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조를 본다고 했죠. 교수는 다시 화면을 바꿨어요. 이번엔 평택기지의 규모가 나타났습니다. 면적 3,600만 제곱미터. 병력 숙소, 학교, 병원, 쇼핑센터까지 갖춘 하나의 도시였어요. 투자 비용만 해도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왜 지었을까요? 교수의 질문이었어요.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미국의 이익이 먼저였죠. 그게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맹의 의미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교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만약 통일 한국이 중립을 선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군 기지 철수를 요구한다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북한 위협이 사라져도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옆에 있는데요. 미국의 보호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교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약한 나라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체급이 커지면 계산이 달라진다고요. 통일 한국은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 8천만, 세계 5위권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왜 외국 군대의 주둔을 허락하겠느냐고 교수는 물었어요. 주권 국가로서 독자 노선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마야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건가요? 한국이 중립을 선택한다면 오히려 평화에 기여하는 거 아닌가요? 동북아 긴장을 낮출 수도 있잖아요. 마야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저도 순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수의 표정은 굳어져 있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교수의 답은 단호했어요. 평택기지가 사라지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거점을 잃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할 전진기지가 없어지고 일본까지 거리가 멀어지죠. 태평양 방어선이 일본 열도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그 순간 미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을 잃는 거라고 교수는 말했어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교수의 논리는 냉정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말하고 있었죠. 미국이 한국에 기지를 둔 건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위해서였어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리웨이가 질문했어요. 그럼 미국은 한국의 통일을 막으려 하겠네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통일은 정당한 열망이니까요. 하지만 속도를 조절하려 할 거라고 했습니다. 시기를 늦추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할 거라고요. 겉으로는 지지하지만 속으로는 경계한다고 교수는 표현했어요. 사토가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도 일본, 중국과 같은 입장이네요. 모두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갈라파고스화를, 중국은 완충지대 붕괴를, 미국은 전략 거점 상실을 두려워한다고요. 모두 현상 유지를 선호합니다. 저는 착잡했어요. 미국이 한국의 가장 큰 우방이라고 믿었는데 결국 미국도 자국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맹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국제정치가 원래 그렇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듣고 나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반도에서 미군 기지가 사라진 지도였습니다. 붉은 점들이 모두 지워져 있었어요. 깔끔한 지도였지만 동시에 낯선 지도였습니다. 교수는 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동맹은 고정이 아니라고요. 체급이 커지면 자율성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약한 나라는 보호를 받지만 강한 나라는 선택을 합니다. 강의가 끝났어요.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과 한국.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무엇을 주고받고 있는 걸까요? 보호와 기지, 안보와 주권. 그 교환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균형이 깨질까요? 복도로 나왔을 때 다른 학생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저 혼자 천천히 걸었습니다.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그 표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한국은 미국에게 땅이었던 거죠. 전략적 공간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장소로 본 거였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게 씁쓸했어요. 일본, 중국, 미국. 세 나라 모두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럼 한국은 정말 혼자인 걸까요? 주변국 모두가 경계하는 상황에서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경계야말로 한국이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일까요? 다음 강의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존재. 그 의미를 알게 된 건 다음 강의에서였습니다. 교수가 칠판에 숫자를 썼어요. 60만에서 70만. 병력 규모였습니다. 남한군 50만과 북한군 120만을 단순 합산하면 170만이지만 통합 후 실제 유지 병력은 이 정도가 될 거라고 했어요. 중복 제거, 구조 조정, 현대화를 거치면 숫자는 줄어들지만 전투력은 오히려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60만. 작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교수는 비교 자료를 띄웠습니다. 세계 주요국 병력 현황이었어요. 중국 200만, 인도 140만, 미국 130만, 러시아 100만. 그 다음이 한국이었습니다. 통일 시 60만에서 70만이면 세계 5위권이라고 교수는 설명했어요.
단순 숫자만이 아니라 장비 수준, 훈련도, 기술력까지 고려하면 실질 전력은 더 높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일본, 중국, 미국이 경계하는 게 병력 숫자 때문일까요? 중국은 20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는데 60만 병력이 위협이 될까요? 교수는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위치가 문제라고요. 60만 병력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도가 떴습니다. 한반도였어요. 교수는 레이저 포인터로 북위 38도선을 따라갔습니다. 지금은 이 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죠. 하지만 통일 후에는 이 선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럼 군대는 어디에 배치될까요? 교수는 북쪽으로 포인터를 옮겼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이었어요. 60만 병력이 압록강 너머를 바라본다면 중국은 어떤 기분일까요? 교수의 질문이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웨이는 팔짱을 낀 채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도 긴장했습니다. 같은 60만이라도 서울 남쪽에 있을 때와 압록강 북쪽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위치가 바뀌면 위협도 바뀌는 거였습니다. 사토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통일 한국이 중국을 공격할 이유는 없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협력 관계이고 전쟁을 일으킬 명분도 없다고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했습니다.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국제 정치에서는 의도가 아니라 능력을 계산합니다. 교수의 설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의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호적이던 나라가 내일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군대를 만드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강대국들은 의도가 아니라 능력으로 위협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마야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평화를 원해도 강한 군대를 가지면 위협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건가요? 교수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게 안보 딜레마라고요. 내가 안전하려고 군비를 증강하면 상대방은 위협을 느끼고 자기도 군비를 증강합니다. 그럼 나도 또 증강하고 악순환이 반복되죠. 의도와 무관하게 긴장이 고조되는 구조라고 교수는 설명했어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럼 통일 한국은 군축을 해야 하는 건가요? 주변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통일 직후에는 오히려 안보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 체제 통합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주변국의 개입 가능성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군축은 자살행위라고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럼 해법은 뭔가요? 마야의 질문이었어요. 교수는 잠시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해법은 없다고 했어요. 이게 구조의 숙명이라고요. 강해지면 경계받고 약하면 무시당합니다. 중간은 없다고 했어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느 쪽을 택하느냐뿐이라고 교수는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핵마크가 떴습니다. 방사능 표시였죠. 강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교수는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고요. 과학자들이 있고 시설이 있습니다. 통일 후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마야가 즉시 손을 들었어요.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핵은 위험한 가정입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마야는 말했어요. 저도 마야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핵 보유는 너무 위험한 선택이에요. 교수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보유 여부가 아니라 잠재력이 변수라고요. 한국이 실제로 핵을 만들지 안 만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계산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북한의 핵과학자들, 우라늄 농축 기술, 미사일 발사 경험. 이 모든 게 통합되면 한국은 순식간에 핵 잠재력을 갖춘 나라가 됩니다. 리웨이가 물었어요. 잠재력만으로도 위협이 되나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을 보라고 했어요. 일본은 핵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플루토늄을 대량 보관하고 있습니다. 로켓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국들이 일본을 경계한다고 교수는 설명했어요. 보유가 아니라 능력이 문제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한국은 핵을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만들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교수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힘은 사용하지 않아도 계산됩니다. 핵을 쓰지 않아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협상력이 생긴다고요. 그게 억제력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억제력. 그 단어가 강의실에 울렸어요. 교수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억제력은 실제 전쟁을 막기 위한 힘이라고요. 역설적이지만 강한 군대를 가져야 전쟁을 안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약하면 공격받고 강하면 존중받습니다. 냉정한 논리였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사토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군비 경쟁은 결국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나요? 교수는 그렇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군축하면 안전해질까요? 아니면 더 위험해질까요? 역사는 후자를 증명한다고 교수는 말했어요. 약한 나라는 침략당했습니다. 마야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평화가 아니라 공포의 균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맞다고 했습니다. 공포의 균형이라고요. 하지만 그게 지금까지 세계를 유지해온 방식이라고 했어요. 냉전시대 핵 억제력이 오히려 대규모 전쟁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아름답지는 않지만 효과적이었다고요. 저는 생각했어요. 통일 한국이 가질 군사력, 60만 병력, 세계 5위권 군사력, 핵 잠재력. 이 모든 게 합쳐지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였습니다. 일본이 두려워하고 중국이 경계하고 미국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이제 명확해졌어요. 군사력이라는 실체 때문이었죠. 교수는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군사력은 두 가지 메시지를 보낸다고요. 하나는 적에게 보내는 경고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에게 보내는 안심입니다. 강한 군대가 있으면 외부의 위협을 막을 수 있고 내부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통일 한국에게 군사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강의가 끝났어요. 학생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야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평화주의자인 마야에게 오늘 강의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힘의 논리가 전부라는 게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교수가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복도로 나서며 리웨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리웨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통일 한국의 군사력은 직접적인 위협이겠죠. 압록강 건너편에 60만 대군이 주둔한다는 상상만으로도 불안할 겁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억제력. 그 단어의 무게를요.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역설. 약하면 짓밟히고 강하면 경계받는 구조. 한국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 이미 선택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강해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주변국들의 두려움이 이제 입체적으로 보였습니다. 일본은 물류 중심의 이동을, 중국은 완충지대 붕괴를, 미국은 전략 거점 상실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 아래에는 군사력이라는 실체가 깔려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힘. 그게 바로 억제력이었죠. 군사력만이 힘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교수가 새로운 지도를 띄우고 있었어요. 이번엔 무기나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해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붉은 선들이었죠. 철도였어요.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분단으로 끊긴 철도들이 지도 위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는 그 점선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말했어요. 통일 후 이 선들이 실선으로 바뀐다고요. 그 순간 한반도는 섬이 아니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반도는 원래 섬이 아니잖아요. 교수는 웃었어요. 지리적으로는 반도지만 분단으로 인해 사실상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장벽 때문에 대륙으로 갈 수 없었죠. 부산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한 달을 가야 했어요. 하지만 통일 후에는 기차로 갈 수 있다고 교수는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자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거리가 표시되었습니다. 2000km. 직선거리로는 가깝지만 지금은 비행기로만 갈 수 있죠. 교수는 철도 노선을 그렸어요.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 그리고 단둥을 지나 베이징까지. 기차로 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했습니다. 고속철이라면 더 빨라질 거라고요. 사토가 질문했어요. 하지만 화물 운송은 여전히 해상이 유리하지 않나요? 컨테이너선의 규모가 훨씬 크니까요.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모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어요. 속도와 유연성도 중요하다고요. 해상 운송은 느리고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철도는 빠르고 안정적이죠. 교수는 더 큰 지도를 띄웠습니다. 이번엔 한반도를 넘어 시베리아까지 이어지는 선이었어요.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화물이 서울, 평양, 중국을 거쳐 시베리아를 횡단해 유럽까지 도달하는 경로였죠. 교수는 시간을 비교했어요. 해상으로는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40일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철도로는 2, 3주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주 차이. 그게 그렇게 큰 의미일까요? 교수는 제 생각을 읽은 듯 설명했어요. 물류에서 시간은 곧 돈이라고요.
2주 빨리 도착하면 재고 비용이 줄어들고 시장 대응이 빨라집니다. 특히 전자제품이나 패션 같은 시간에 민감한 상품에서는 결정적 차이라고 했어요. 리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1대1로로 유라시아 철도망을 구축하고 있지 않냐고요. 한국이 끼어들 여지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위치가 특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태평양과 대륙의 접점이라고요. 교수는 지도를 다시 확대했어요. 동아시아 전체가 보였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교수는 한반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유일한 지점이라고요. 일본은 섬이라 대륙과 단절되어 있고 중국은 내륙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양쪽 모두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야가 질문했어요. 그럼 한국이 물류 중심지가 되는 건가요? 교수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잠재적으로는 그렇다고요. 부산항은 이미 세계 10위권 항구이고 인천공항은 아시아 허브입니다. 여기에 대륙철도까지 연결되면 한국은 해양과 육상을 아우르는 복합 물류 허브가 된다고 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교수님, 이 모든 게 좋게 들리지만 현실성이 있나요? 통일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건가요? 독일도 통일 후 수십 년간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한국은 그보다 격차가 더 클 텐데 물류 허브를 꿈꾸는 게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요? 교수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진지했어요. 애단, 분단 비용은 계산해 보셨습니까? 저는 멈칫했습니다. 분단 비용이요? 교수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지금 GDP의 2에서 3%를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통일이 되면 이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했어요.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 GDP 2조 달러 기준으로 국방비 2%면 연간 400억 달러였어요. 통일 후 1%로 줄이면 200억 달러가 절감됩니다. 10년이면 2천억 달러, 20년이면 4천억 달러였죠. 교수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분단을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든다는 것. 당연한 얘기였지만 막상 숫자로 보니 달랐습니다. 교수는 계속 설명했어요. 국방비만이 아니라고요. 징병제로 인한 기회비용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남성은 2년 가까이 군 복무를 합니다. 가장 생산적인 시기를 군대에서 보내죠. 2천만 명의 젊은이가 2년씩 군대에 묶여 있다고 상상해보라고 교수는 말했어요. 그 시간에 연구하고 창업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었는데 못한 겁니다. 통일 후 병력이 줄어들면 징병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고 했어요. 사토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재건 비용이 천문학적이지 않나요? 인프라, 교육, 의료 모든 걸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투자라고 강조했어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요. 북한 지역은 개발 잠재력이 큽니다. 교수의 설명이었어요. 인구 2,500만, 풍부한 지하자원, 저렴한 노동력. 제대로 개발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북한으로 진출하고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면 경제가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독일도 결국은 성공했다고 교수는 덧붙였어요. 리웨이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10년에서 20년. 한 세대 정도 걸릴 거라고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나라라고 교수는 상기시켰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10년에서 2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단도 이미 70년 넘게 지속되고 있잖아요. 영원히 분단으로 사는 것과 20년 고생해서 통일하는 것 중 어느 게 나을까요? 답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교수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교수는 또 다른 비용을 지적했습니다. 접경 지역의 비효율이었어요. 비무장지대 인근은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군사시설 때문에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농사도 제대로 못 짓죠. 엄청난 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통일 후에는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다고 교수는 말했어요. 마야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환경은 어떻게 되나요? 개발이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잖아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지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계획적으로 한다면 환경과 개발을 양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생태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 지역을 개발하는 식으로요.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분단 비용, 국방비, 징병, 접경지역 비효율. 이 모든 게 합쳐지면 얼마나 될까요? 교수가 말한 대로 우리는 이미 비용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매년 매일 보이지 않게요. 통일 비용만 계산하고 분단 비용은 안 본다는 게 이상한 일이었어요. 교수는 정리했습니다. 물류 패권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정학적 위치의 문제라고 했어요. 한국은 이미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분단 때문에 그 잠재력을 발휘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통일은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교수는 설명했어요. 교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숫자로 증명하겠다고요. 한국이 이미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요.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소프트 파워. 모든 지표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서며 생각했어요. 통일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것.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는 것.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거였어요. 한국이 물류 허브가 되는 순간 동북아 권력 구조가 바뀌니까요. 선으로 그려지는 힘. 철도라는 선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대륙으로 뻗어나가고 유럽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선 위로 물자가 흐르고 사람이 오가고 문화가 교류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연결도 못지않게 중요했어요. 다음 강의에서는 그 모든 힘이 수치로 증명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그 증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교수가 준비한 자료의 양이 달랐습니다. 스크린 옆에 쌓인 서류 더미가 보였어요. 그래프, 표, 통계 자료들이었죠. 오늘은 숫자로 말하는 날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노트북을 켰어요. 메모할 게 많을 것 같았으니까요. 헤인즈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왜 주변국들이 통일 한국을 경계하는지 살펴봤다고 했어요. 일본의 갈라파고스와 중국의 완충지대 붕괴, 미국의 전략 거점 상실, 군사력 증강, 물류 패권 이동. 모든 논의를 했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았다고 교수는 말했습니다. 과연 세계는 정말 한국을 그 정도 체급으로 보고 있느냐고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한국이 강한 나라인 건 인정하지만 중국이나 미국 같은 진짜 강대국과 비교하면 중형 국가 아닌가요? 인구도 작고 영토도 작은데 세계가 정말 한국을 강대국으로 보고 있을까요? 교수는 좋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답을 찾는 시간이라고요. 교수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군사력 비교표였어요. 전차 보유량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차 보유량이 2,500대 정도라고 나와 있었어요. 교수는 이 숫자를 유럽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습니다. 독일 200대, 프랑스 200대, 영국 120대, 이탈리아 200대. 네 나라를 합쳐도 820대였어요.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유럽의 주요 강국들을 다 합쳐도 한국보다 적다고요? 교수는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냉전 종식 후 유럽은 군축을 했지만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며 계속 증강했다고 설명했어요. 사토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기술 수준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교수는 웃었어요. 좋은 지적이라고 하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K9 자주포였어요. 한국이 개발한 자주포인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교수는 설명했어요. K9은 사거리, 정확도, 발사속도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이 앞다퉈 구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제 무기가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요. 이건 단순한 양적 우위가 아니라 질적 우위라고 교수는 강조했어요. 리웨이가 질문했습니다. 군사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제는 어떤가요? 중국 경제가 한국보다 10배 이상 큰데 비교가 되나요? 교수는 우리가 지금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국 기업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두 회사가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물었어요. 만약 이 두 회사가 생산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가전제품. 모든 전자기기 생산이 멈춘다고 교수는 답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요. 교수는 계속 설명했어요. 배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LG, 삼성, SK. 한국 3사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규모는 크지만 기술력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다고요. 마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민간 기업의 성과 아닌가요? 국가의 힘과는 다른 거죠.
교수는 경제와 정치는 분리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들 기업을 지원하고 외교적으로 보호하고 시장을 확보해줍니다. 기업의 힘은 곧 국가의 힘이라고 교수는 설명했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조선산업이었어요. 한국은 세계 선박 발주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70% 이상이었죠. 교수는 말했어요. 한국이 멈추면 세계 물류가 마비된다고요. 이게 바로 영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모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모두 세계 경제의 핵심 산업들이었어요. 한국이 이 분야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건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나라라는 의미였어요. 교수의 말대로 영향력이었습니다.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강대국의 정의라는 제목이었어요. 영토, 인구, 군사력, 경제력 모두 아니라고 교수는 말했습니다. 강대국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정의된다고요. 그 나라가 없으면 세계가 달라지는가? 그게 기준이라고 했어요. 교수는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사라진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공급이 끊기고 배터리 생산이 멈추고 선박 건조가 중단되고 K-팝이 사라집니다. 동북아 안보 균형이 무너지고 미중 사이 완충 역할이 없어지고 물류 허브가 사라지죠. 세계가 달라질 거라고 교수는 결론지었어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의 논리는 단단했어요. 한국은 영토나 인구로는 중형 국가일지 몰라도 영향력으로는 이미 강대국이었습니다. 그것도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군사, 경제, 기술, 문화 모든 면에서요.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토는 인정하는 표정이었어요. 리웨이는 팔짱을 낀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야는 펜을 돌리며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오늘 강의를 소화하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통일은 이 모든 걸 더 키우는 과정이라고요. 이미 강한 나라가 더 강해지는 것. 그래서 주변국들이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약한 나라의 통일은 아무도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한 나라의 통일은 다르다고요. 그게 바로 한국이 직면한 현실이라고 교수는 정리했습니다. 강의가 끝났어요. 학생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오늘 적은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전차 2,500대, K9 50%, 반도체 70%, 조선 40%. 모두 한국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숫자들이었어요. 복도로 나서자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어왔어요. 그건 여전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체급이 다르다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싶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마지막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럼 한국은 이미 강대국인 걸까요? 아니면 통일 후에야 진짜 강대국이 되는 걸까요? 교수의 답이 궁금했습니다. 다음 강의가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두려움의 크기가 곧 국력이라는 명제. 그 최종 증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강의날 강의실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학기 내내 이어진 논쟁의 끝이 온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헤인즈 교수는 이미 자리에 서 있었고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띄워져 있지 않았어요. 지난 몇 주와 달리 그래프도 지도도 숫자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결론만 남았다는 의미였죠. 교수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한 가지 질문을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왜 주변국들은 통일 한국을 두려워하는가? 일본의 시각을 받고 중국의 계산을 들었고 미국의 전략을 확인했어요. 군사력을 분석했고 물류 패권을 따져봤고 현재 국력을 측정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다고 교수는 말했어요.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펜을 쥐고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을 관리 가능한 중형 국가로 봤던 시각이 흔들렸습니다. 숫자가 증명했고 논리가 설득했죠. 하지만 여전히 핵심 질문은 남아 있었어요. 과연 세계가 정말 한국을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느냐는 것. 교수는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들더니 천천히 한 문장을 썼어요. 강대국은 약한 나라의 통일을 막지 않는다. 그 문장이 칠판 가득 쓰여졌습니다. 교수는 분필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해 돌아섰어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보라고 교수는 말했어요. 예멘이 통일될 때 주변국들이 반대했나요? 아니요. 동티모르가 독립할 때 강대국들이 막았나요? 아니요. 약한 나라의 통합이나 분리는 국제정치의 큰 변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역 문제로 남죠.
하지만 독일 통일은 달랐다고 교수는 강조했어요. 독일 통일 당시 영국 대처 총리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련 고르바초프는 조건을 걸었죠. 왜 그랬을까요? 독일이 약해서가 아니라 강했기 때문이라고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유럽 한가운데 8천만 경제대국이 등장하면 권력 균형이 깨진다는 걸 모두가 알았던 거예요. 리웨이가 질문했어요. 하지만 결국 독일 통일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교수는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막을 수 없었다고요.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죠. 하지만 과정에서 수많은 조건과 양보가 필요했다고 했어요. 나토 확대 금지 약속, 폴란드 국경 승인, 군축 합의. 독일은 대가를 치르고 통일했다고 교수는 말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교수는 전망했어요. 통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거라고요. 일본은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고 중국은 안보 보장을 요구할 것이며 미국은 기지 문제를 협상 카드로 쓸 거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몫을 챙기려 할 거라고요. 사토가 말했습니다. 그럼 통일은 불가능한 건가요? 교수는 아니라고 답했어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주변국들의 반대를 극복할 만큼 강해져야 한다고요. 역설적이지만 통일하려면 더 강해져야 한다고 교수는 말했습니다. 마야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결국 힘의 논리 아닌가요? 평화로운 대화로는 안 되나요?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마야, 국제정치는 평화를 바라지만 힘으로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대화는 힘이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다고요. 약한 나라의 대화는 애원이 되지만 강한 나라의 대화는 협상이 된다고 교수는 설명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냉정했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협상하고 중재할 수 있는 건 항공모함과 핵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평화를 외치는 나라는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죠. 힘이 없으면 목소리도 작아지는 게 현실이었어요. 교수는 칠판의 문장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강대국은 약한 나라의 통일을 막지 않는다. 이 문장의 역은 무엇일까요? 교수가 물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통일을 막으려 한다면 당신은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교수는 답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일본이 경계하는 이유, 중국이 불안해하는 이유, 미국이 조건을 달려는 이유. 모두 한국이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었어요. 약했다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건 위협적이라는 의미였죠. 문득 질문이 떠올랐어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세계는 이미 한국을 강국으로 보고 있는 거군요.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교수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교수의 답은 간결했어요. 하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두려움의 크기가 곧 국력이라는 명제.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한국이 강대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한국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주변국들의 반응이 답이었어요. 교수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국력은 절대적 기준이 없다고 했어요. 군대가 몇 명이고 경제가 얼마나 크고 영토가 얼마나 넓은지로 정해지지 않는다고요. 국력은 상대적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된다고 했어요. 존중하느냐, 무시하느냐, 협상하느냐, 명령하느냐, 경계하느냐, 방치하느냐. 한국은 이미 경계받고 있다고 교수는 정리했습니다. 통일되지 않은 현재도 주변국들이 한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요. 반도체 수출 규제 하나에 미국과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방위비 협상에서 일본이 긴장하고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이 경제보복을 하죠. 이미 강국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교수는 말했어요. 교수는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통일 한국에 대한 두려움은 한국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고요. 주변국들이 경계한다는 건 한국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동북아 질서를 바꿀 힘이 있다는 뜻이라고요. 그 힘을 어떻게 쓸지는 한국의 선택이지만 힘 자체는 이미 존재한다고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강의가 끝났어요. 교수는 칠판을 지웠습니다. 분필 가루가 날렸죠. 하지만 그 문장은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강대국은 약한 나라의 통일을 막지 않는다. 역으로 막으려 한다면 당신은 강하다는 뜻. 단순하지만 강력한 논리였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리웨이가 교수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사토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마야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뭔가 받아들인 듯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어요.
복도로 나서니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학기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몇 달 전 이 강의를 들었을 때만 해도 한국은 제게 먼 나라였습니다. 동맹이긴 하지만 미국이 관리하는 작은 파트너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변수였어요. 동북아를 넘어 세계 질서를 움직일 수 있는 변수. 계단을 내려가며 지난 강의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일본의 갈라파고스와 중국의 완충지대 붕괴, 미국의 항공모함 상실, 군사력의 억제, 물류의 재편 숫자로 본 국력. 모든 조각이 맞춰져 하나의 그림이 됐어요. 통일 한국이라는 거대한 변수. 주변국들이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다른 학생들이 보였어요. 캠퍼스를 걷고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를 겁니다. 지금 동북아에서 무슨 계산들이 오가는지, 한국이라는 변수가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는지.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세계는 이미 한국을 강국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요. 두려움의 크기가 곧 국력입니다. 교수의 마지막 문장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국은 이미 두려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본에게서, 중국에게서, 미국에게서. 그 두려움이 바로 한국의 국력을 증명하는 거였어요. 통일은 그 국력을 배가시킬 것이고 두려움도 그만큼 커질 겁니다. 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미국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났어요. 세계는 더 복잡하고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동맹이기 전에 경쟁자이고 파트너이기 전에 변수였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현실을 보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캠퍼스 잔디밭을 걸으며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만약 정말 한국이 통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철도가 연결되고 군대가 재편되고 경제가 팽창하고 외교가 재정립되겠죠. 그 과정에서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일본과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제 선명했어요. 학기가 끝났습니다. 헤인즈 교수의 강의도 끝났어요. 하지만 배운 것은 계속 남을 겁니다. 국제정치는 힘의 게임이고 힘은 숫자로 측정되며 두려움은 힘의 증거라는 것.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게임의 주요 플레이어라는 사실. 미국인인 저도 이제 한국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관리 대상이 아니라 경쟁 상대로요. 두려움의 크기가 곧 국력이다. 그 명제를 가슴에 새기며 다음 수업으로 향했습니다.